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앞으로 본격화될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윤흥길의 중편소설 장마 함께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그 뒤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조선일보의 억지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지난 4월 25일 김용민닷컴쇼 녹화 현장에서 직접 케이프라이드 양념육을 맛보시고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우리가 드디어 혁명적 양념고기를 시켜냈다며 과업 완수를 치하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용민 동지께서는 케이프라이드가 양념고기의 최고 존엄을 해치고 질 낮은 고기를 양념 맛으로 가리려는 괴뢰도당의 시도를 단호히 까부수고 국내산 무항생제 돼지고기와 호주산 청정육으로 맛의 본때를 보여주었다며 치하하시었다. 온 인민 입맛의 동지가 될 케이프라이드, 갈비 양념 돼지 주물럭, 고추장 돼지 불고기, 매실 간장 양념 소불고기. 구매 방법은 김용민닷컴. 김용민 브리핑. (2018년 4월 30일) 월요일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새 주간의 첫날 월요일이고요. 하지만 새로움, 기대, 희망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날이지요. 70년 만에 찾아온 한반도의 새봄을 만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 지난 주말 동안 차분히 35살 청년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의 생각을 돌아봤습니다. 사실 그를 다시 보게 된 것은 작년 신년사의 이 부분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이 더 높이 떠받들 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는데 올해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 할 결심을 가다듬게 됩니다. 오류가 전혀 없다는 북한 최고 존엄이건만 인민을 향해 몸을 낮추는 모습은 거짓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현재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공언했고 전쟁 없는 한반도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조선의 경제 발전, 즉 인민의 삶 개선이 유일한 목적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하게 되지요. 옳습니다. 바릅니다. 핵 포기만 하면 통상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는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 이를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도 공언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통 크게 이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사회의 압박이 통했다고 쾌재를 부르며 조선 정권 축출을 위해 더 강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분단이 있어야만 연명할 수 있는 자들, 그들입니다. 하지만 봄이 왔는데 꽃샘 추위가 제 아무리 맹위를 떨친다 한들 겨울로 돌아가겠습니까?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되도록 애씁시다. 민족공생, 민족 번영에 있어서 조선은 한국과 한 목표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국방부는 여전히 주적이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만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비핵화 평화 노선에 호응하고 지지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이번 판문점 선언 어떻게 보았을까요? 어제 벙커원교회 설교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파랗게 피어나는 저 풀한 포기, 저거를 우리가 설명을 할 길이 없어요. 오늘날 어떻게 이 역사에서 갑자기 이런 판문점 회단이 성사가 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역사 속에 이 씨가 떨어져서 저절로 큰 거예요. 저절로 큰 거예요. 물론 내가 문재인이 대통령 그 청와대로 들어가기 전에 나한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앉아서 내가 간곡하게 하루 저녁을 얘기할 때도 내가 딱 얘기했거든. 당신은 아무 생각 말고 무조건 남북 문제만 붙어라. 그거를 먼저 해결해라.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곤욕을 치르게 된 것은 남북 문제를 뒤로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우리 역사의 기회를 이제는 당신이 이거 유실하면 안 된다.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약속은 지켜라. 모든 것에 우선해서 당신 머리에 이 남북 문제는 꼭 풀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다오. 그 약속을 지켰어요. 나 개인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는 지금 김여정이 평창에 오고 이랬을 때 그들이 뭐냐면 우선 인간적인 진실에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정은이한테 전달이 됐고 김정은이도 와서 그 인간적으로 그야말로 바른 태도로 문재인을 대하잖아요. 이번 사건으로 가장 중요한 테마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민족은 한국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생겼다. 천국이 지금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기뻐하는 몇 천 배 북한 인민들은 기뻐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신음 속에 살다가 뭔가 이 변화가 온다고 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그들의 지금 감격으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천국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느냐? 이번 주에도 도올 선생과 함께하는 벙커원교회 마가복음 설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입니다. 한편 김용민 브리핑 PD 채용 오늘까지입니다. 김용민.com 자유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밤 12시까지 여러분의 원서를 기다립니다. 광고 듣고 뉴스 간장으로 이어갑니다. 어?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스티커, 문구류, 캐릭터 주문 제작 전문회사 IMC 프렌즈에서 내가 주문한 대로 만든 스티커거든. 어떻게 하면 주문할 수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스토어 IMC 프렌즈에서 주문해봐.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당선 1위는 뿌리오. 12년 연속 1위 노하우로 개인정보 보안은 물론 번거로운 행정처리도 한 번에. 당선자가 추천하는 1위 문자 뿌리오.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김용민의 뉴스 간장.
남북 정상회담과 이른바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국과 조선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선은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시험 중지 그리고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쇄하기로 조건 없이 결정했는데요. 다만 이미 보유한 핵무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이 아까울까요? 비핵화인데, 전쟁 없는 한반도인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에 참여한 김준영 한동대 교수의 전망. 네, 지난 토요일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1부분입니다. 원래 이거를 이제 비밀을 누출한 사람이 트럼프죠. 예. 트럼프는 지금 숨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폼페오가 갔던 것이 드러났고, 예. 폼페오가 이제 한 두세 번 만난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게 이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 같아요. 1시간 만에 합의가 끝났대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냥 만찬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빨리 끝내고 노는 스타일. 예. 그리고 그만큼 이제 과감하게 통큰 결단을 하는 건데요. 예. 제가 듣기로는 이제 두 가지는 이미, 한 가지는 이미 그 풍계리하고 핵실험장을 하는 걸로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개발하지 않겠다. 미래 핵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고요. 예. 근데 현재 핵까지도 사찰받겠다고 지금 아마 얘기했다고 지금 들리거든요. 예. 그것까지 나오면 이제 한 개 남아요. 뭐냐면 한 20, 30개로 추정되는 이미 완성한 핵.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마지막까지 문제가 될 것이고요. 예. 놀랍게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의 북한과는 달리 요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실 양보해오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야당은 뭐 우리가 양보했다는데 우리가 양보한 거 거의 없어요. 어제 보시면 다 거의 북한이 양보한 겁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핵을 양보할 때는 상당한 대가를 줘야 하고 그렇게 요구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될 것입니다. 상당한 대가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돈이고요. 예.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북미 수교, 네. 그다음에 육자회담 국가들의 다국적인 북한의 체제 보장, 군비 통제, 네. 뭐 갖가지 패키지가 들어있을 수 있겠죠. 지난해 조선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한 뒤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핵무기 장거리 발사 기술 보유를 과시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이번 판문점 선언을 두고 북한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핵무기를 포기하면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점을 통해 조선 내부를 설득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종석 전 장관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체제가 왜 핵을 갖느냐에 대해서 핵 자체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체제 안전부 미국이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서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핵무기를 갖는다라고 지금 해온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헌법에 그것이 이제 명기된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그 북한이 기존의 미국의 그런 위협에 그 대항해서 핵무기를 가졌던 그런 안보 체제, 안전보장 체제를 만약에 미국과의 관계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이 해소된다면 그리고 관계가 정상화된다면은 새로운 안전보장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한다는 의지는 밝혔지만 그것은 조건부죠. 다시 말해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위협 해소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을 받아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핵을 포기하는데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어떤 조건을 받을 건지 반대부분은 뭔지 이런 거를 갖다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핵 포기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조선의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조선과 미국의 수교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국과 조선은 올해 안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합의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국이 조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조미 수교라는 것입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체제 안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북미 수교가 정답이라고 봐요. 물론 어떤 과정은 절차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북한과 미국이 어떤 수교의 정상화의 관계로 진입하는 거,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사실 베트남도 미국하고 이제 관계가 복원되고 나서 경제가 성장했고, 오늘날 중국도 마오쩌둥 시절에 미중 수교를 했기 때문에 등소평의 개혁 개방이 가능했던 거고, 모든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경로가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안보와 주권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예. 이것이 북한이 이제 경제로 전략 전환을 하는 관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북한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군사적 조치나 어떤 구속력 없는 협정보다 조금 더 강한 거, 현실적인 거, 그러면서 실질적인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끔 해줘서 북한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명예로운 비핵화의 경로를 찾아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칫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압박과 제재 내지는 군사적인 어떤 위협을 가중시킴으로써 어떤 이끌어내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은 미국도 이미 힘의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많은 전략 자산들을 전개하면서 부작용들이 초래됐고 또 군사적 실효가 없는 여러 가지 거품들이 이 한미 군사연합훈련에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 차제에 구조조정해야 되는 입장에서 미국도 한번 지금까지 북한에 했던 군사적 압박의 실효성을 얼마든지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전부터 청와대는 남북 양 정상의 공동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받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비준을 거쳐 법적인 효력과 이행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에서 조선의 완전한 핵포기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핵포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선언문 가장 마지막에 구색 맞추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보수진영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월경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6조는 반국가단체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 잠시 북측 땅을 밟은 바 있죠. 머니투데이는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6조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일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습니다. 당시 한 시민은 이라크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국회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 재판부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밝히며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디어오늘 정철은 기자는 대통령을 법 위반자로 몰아가려는 저 낡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임박했다고 받아들이는 게 오늘의 상식이다. 이렇게 꼬집었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하루에 2번씩은 꼭 간 것 같아요. 속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휴지에도 하나도 안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만 넣고 싶은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눈 뜨니까 바로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양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박달 홍게 좋아하는 분들은 박달 홍게만 찾습니다. 이번에 박달 홍게 특대 사이즈가 들어왔습니다. 배 위에서 한 번 거르고 찌기 전에 한 번 거르고 찌고 난 다음 한 번 또 거르고 여러분의 밥상에는 최고의 박달 홍게만 올라갑니다. 맑은 수산의 박달 홍게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닷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완배 기자님은 남북정상회담 최고의 장면 꼽으신다면? 단연 첫 번째 장면.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넘어왔다가 이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남측으로 오셨는데 난 언제쯤 북으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 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고 북쪽으로 넘어갔던 그 장면이 단연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건 말이죠. 뭐 아무리 사전에 서로 이렇게 하자라고 논의를 했어도 이거는 정말 가공할 그런 프레스 서비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게 사전에 미리 이야기가 됐건 안 됐건 그 장면 하나로 정말로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죠. 그래서 저는 민족주의자도 아닌데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찌르게 나오더라고요. 눈물 흘렸다는 분 많습니다. 네. 예. 그걸 이제 한 10초 동안 벌어졌던 감동적인 월경 장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예. 그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서 여담 하나만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저도 그 북한 땅을 국경을 넘어서 불법 월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북한 땅을 정식으로 밟아본 분들은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꽤 계시겠지만 북한 땅을 불법으로 월경을 해서 밟아보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해봤습니다. 2004년 일이었는데 예. 당시에 그 중국의 동북공정이라고 해서요. 이 정책이 상당히 강화될 때였습니다. 예. 동북공정이라는 건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자라는 취지였고요. 고구려 역사도 중국 역사로 편입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고구려, 발해 이런 우리 민족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왜곡을 했던 거죠. 아마 그 취지가 한반도가 통일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영토 분쟁을 미리 예방하자 뭐 이런 차원에서 벌어졌던 역사 왜곡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2004년에 당시 제가 다녔던 신문사에서 우리 땅 우리 혼 영토 분쟁 현장을 가다라는 시리즈를 했어요. 20회에 걸친 장기 시리즈였고 예. 뭐 상당히 괜찮았던 시리즈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맡았던 지역이 압록강 일대 국경 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사의 바이라인 그러니까 취재 기자의 이름을 못 넣었습니다. 전부 특별 취재팀이라고 통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 이름이 나가면 중국 측 보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둥 지역으로 입국을 할 때 북한과 압록강을 마주한 중국 국경 지역이요. 거기 취재 갈 때는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화 작가라고 뻥을 치고 입국을 해서 취재를 한 2주 했는데 동화 작가 조현민하고 동업자. 그러고 보니 동업자네.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는데요. 소설 작가라고 할 걸. 그런데 그때 제가 정말 놀랐던 게 하중도라고 하죠. 왜 강 안에도 섬이 있거든요. 뭐 밤섬, 뚝섬 이런 거요. 이런 압록강의 하중도가 이제 북한 땅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런 걸 취재하러 간 거였는데요. 단둥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압록강이라는 강이 굉장히 강폭이 넓은 곳이 있고요. 강폭이 굉장히 좁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화도쯤 가보면 강폭이 무지하게 넓어서 배를 타고 위화도 근처까지 한참 가야 돼요. 예. 그런데 서해안 쪽으로 쭉 와보면 황금평이라는 하중도가 있습니다. 이 하중도 중에서는 굉장히 큰 섬이고요.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쓸모없는 땅이었고 그래서 과거에는 누런 잡초만 무성해서 옛날 이름이 황초평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이곳에 관계공사하고 간척 사업을 아주 잘해서 지금은 굉장히 기름진 땅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에서 단위 경작지당 쌀 생산량이 제일 높은 곳입니다. 이름도 황초평에서 황금평이라는 아주 풍요로워 보이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예. 그런데 이 섬이 추가 퇴적으로 거의 중국 쪽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북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중국 땅이 하이룽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황금평과 하이룽이 얼마나 붙어 있냐면 앞에 흐르는 강이 이제 압록강일 텐데 압록강 지류일 텐데 네. 이게 강이 아니고 개울이에요. 그리고 이게 서해 바다 쪽에 붙어 있는 섬이어서 조수간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중국 땅 하이룽에서 그냥 첨벙첨벙 걸어서 북한 땅 황금평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길 보면 도저히 국경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옆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황금평 일대 취재를 갔었는데 북한 초소가 하나 있었는데 하이룽 쪽에서 쭉 보니까 그 북한 병사가 화장실을 가고 싶었는지 담배를 피우고 싶었는지 잠깐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잽싸게 압록강 개울을 사실 넘어서 전봉철봉 넘어서 북한 땅의 황금평을 밟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고 한 10여 초간 있다가 잽싸게 넘어왔죠. 저도 이런 식으로 월경을 통해서 북한 땅을 밟아본 경험이 있다는 자랑질을 이제 이만하고 마치겠습니다. 야, 우리 이완배 기자님 나중에 유명해져가지고 무슨 높은 자리로 가실 때 말이죠.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왜 수령님 품에 들어가려 했는가 이런 질문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니 혹시 나중에 제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일도 없고 전혀 그렇지도 않지만 예. 그런 걸로 시비 걸고 싶으신 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월경에서 넘어갔던 거 기사에 다 써놨어요. 지금 예. 기사에 남아있습니다. 그때는 왜 시비 안 걸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 땅 우리 혼 영토 분쟁 현장을 가다 14 압록강 섬들을 찾아 요 기사가 있네요. 동아일보. 예. 네. 그 밑에 보면 기사에 사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황금평 일대의 강폭이 얼마나 좁은지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되게 슬프죠. 개울 하나 넘어가면 북한 땅인데 예. 그걸 못 밟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슬펐던 취재였습니다. 그래요. 신의주 어린이들이 이 압록강에서 물놀이하는 장면 이 사진도 제가 봤습니다. 아이고, 네, 네. 참. 뭐 우리가 봤듯이 그냥 뭐 5m 정도 높이에 분계선 넘으면 바로 북한 땅이고 또 바로 넘으면 네. 남한 땅인데 참 너무 슬픈 현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거죠. 그래도 나중에 남과 북이 거래도 되고 소통도 되고 그러면은 그 군사 분계선은 위대한 관광 자원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좀 되게 많은 것들을 우리 민족의 가슴에 남기는 그런 관광 자원이 될 겁니다. 단순히 보고 기억만 하고 추억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남겨주는 관광 자원이 될 겁니다. 예. 하여간 문재인 대통령이 거길 넘어갔다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넘어오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9년 동안 무슨 뻘짓을 했나 이런 좀 되게 서글픈 마음이 생겼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네, 여담은 이 정도 하고요. 예. 이번 감동적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제 협력에 관한 이야기는 다소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협력이라는 건 남북한이 합의를 한다고 바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참 슬프죠. 지금 현재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두 나라가 우리 민족이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를 해도 이걸 실시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실시를 하면 미국이나 유엔의 대북 제재를 어기게 되니까요. 그래서 경제협력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원론적인 수준으로 적혔던 것 같습니다. 그 판문점 선언을 보면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게 특히 경제협력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국제사회의 용인이 없으면 우리는 남북 경제협력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정말 비극입니다. 진짜 지난 9년 동안 대북관계를 얼마나 개판으로 했으면 경제협력도 남북의 자주적인 합의를 통해서 즉각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유엔과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참 화가 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이 경제협력 쪽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예.
여기서 대북 제재가 풀리면 판문점 선언에서는 이미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서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예. 이미 남북한은 경제 협력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겁니다. 이제 유엔과 미국의 대북한 경제 제재만 풀리면 연락사무소가 개성에 있을 거니까요. 개성공단도 아마 즉각 재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요. 제가 지난주에 참여정부의 동북아 경제 공동체 구상을 말씀드리면서 토건, 대규모 건설공사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는 없다. 우리 경제는 땅 파서 경기 활성화시키고 할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다만 북한과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 북한 땅은 건설공사로 효율성을 매우 높일 수 있는 곳이어서 한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에 보면 남북이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전적 대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남북한의 평화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취를 보여주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금 북한은 자본이 부족해서 도로나 철도 같은 사회간접 자본 시설을 확충 못하고 있죠. 김정은 위원장도 솔직히 이야기하죠. 교통이 불비돼서 문 대통령께서는 공항으로 오시라 뭐 이런 말을 하던데 우리나라는요. 이명박 생각처럼 땅 파고 강 파고 도로 지어봐야 경제적으로 해악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지금 저 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것만으로도요. 국토가 매우 효율적으로 변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북한의 건설 공사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얻을 게 무궁무진해요. 지금 국토부가 동해 북부선 연결, 경의선 현대화를 위해서 바로 TF를 꾸렸다고 하는데 이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륙으로부터 한국으로 넘어오는 많은 물자들의 물류망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설 공사는 하면 무조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 남북한 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벌들 니들한테 조언을 해드리자면 니들은 자유당 애들한테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예, 통일은 대박이니 북진통일이니 흡수통일이니 헛소리하는 박근혜 편에 붙어 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실현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는 것보다 남북 평화를 먼저 정착하고요. 경제 교류를 시작하면 재벌들도 얻을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재벌들 니들 다 건설사 하나씩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니들이 살 길은 남북 평화 쪽에 붙는 겁니다. 괜히 전경련통해서 어버이연합이나 지원하고 앉아있지 말고요. 평화의 길에 동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남북 경제협력 분야를 거론할 때요. 우리 쪽에서 꼭 피해야 하는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 식민지적인 발상을 절대 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은 너무 지독한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생 자본주의예요. 북유럽 같은 곳은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도 있지만 공공경제의 영역도 있고 사회적 경제의 영역도 있습니다. 이런 기반이 상당히 갖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약합니다. 경제 시스템 자체가 완벽한 영미식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이 나라 경제는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단기적인 이익에는 눈이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 자본주의적인 거기다가 재벌이라는 아주 엉성한 결정 시스템을 가진 한국 경제가 북한이라는 좀 못 사는 나라를 만나면 아주 천박한 자본주의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요 이야기는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을 지금 내일로 미룰까 하는데 내일 화요경제학 시간으로 프리드리히 리스트라는 학자를 소개해드리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국가 경제를 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 나라를 경제 식민지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싼 노동력 착취하고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하면 떼돈 벌고 이런 발상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럽 제국주의자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지를 대하는 발상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죠. 그렇습니다. 호혜, 평등, 공동 발전의 시각이 아니라 저기는 노동력이 싸니까, 저기는 농산물이 싸니까 어떻게 하면 저기를 뼈째 발라먹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남북경제협력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런 겁니다. 정주영이 왜 솥대를 물고 방북을 했냐면 이것도 매우 재벌적인 식민지 경제 발상이었어요. 이 정주영이 직접 한 말입니다. 야, 한국 노동자 새끼들은 이제 노조도 만들고 배도 부르고 말도 안 듣고
월급도 많이 줘야 되고 진짜 지랄 맞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북한 노동자들은 교육 수준도 높고 월급도 조금 줘도 되고 야 북한 뚫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다행히 김대중 정부에 의해서 대부분 제어가 됐기에 망정이지만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북한을 대할 때 보면 거의 백발백중 저임금 우수한 노동력 이런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착취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북한은 우리가 그쪽을 식민지적인 발상으로 대하는 순간 국경을 닫아버릴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손해여서 조심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한 민족으로서 함께 잘 살자라는 호혜의 사상이 절대적으로 기반이 돼야 이 일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발 좀 남북 경협이 착취와 효율의 시각에 기반한 자본주의적 돈벌이가 아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시작되면 과감하게 기술과 자본의 이전이 있어야 돼요. 남북한이 균등하고 평등한 발전을 이뤄야지 나중에 통일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질적인 경제 시스템에 심각한 경제 불균형 아래에서 통일이 되면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천박한 자본가들이 필리핀 노동자들을 대하는 거 보십시오. 거기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제발 때리지 마세요 하던데 예. 북한 노동자들을 교육 수준 높고 임금 싸다 이런 관점으로 경제협력했다가는 진짜 왕창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제가 여담으로 하나만 덧붙이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아일보에요. 주성아 기자라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 기자죠. 우리 이현배 기자님이 그 주성아 기자의 사수였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수습 기자 생활을 제가 관리를 했었죠. 예, 그 주성아 기자가 제가 알기로는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일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엘리트였고요. 예. 한국에 와서 이제 지금도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할 만한 분석을 내놓는 몇 안 되는 기자라는 평가를 받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주성아 기자를 이제 제가 수습 때 훈련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주성아 기자를 좀 잘 알게 된 계기가 뭐냐면 당시 동아일보 역사상 주성아 기자가 수습을 마칠 무렵에 수습 기자 한 명을 놓고 2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쓴 일은 처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보고서를 썼어요. 제가 훈련을 맡았기 때문에요. 예, 예. 그때 국장단이 저한테 요구했던 보고서가 뭐냐면 이 사람을 그대로 정기자로 뽑아도 되겠느냐 이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훈련시킨 교관이 직접 보고서를 써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탈북자가 수준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냐. 기자로 과연 쓸 수 있겠는가. 뭐 안 쓸 수는 없지만 쓰더라도 굉장히 제한된 역할만 맡길까? 뭐 이런 문제인식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런 관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뽑아놓고 나중에 수습기자 끝나고 안 뽑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보고서를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당시 제 판단에는 주성아 기자는 수습기자로서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국장단이 그런 요구를 한 아주 섬세한 이유는 문화가 너무 달랐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건 저도 절감을 했거든요. 예. 제가 한 2달 정도 교육을 시키면서 남북한의 문화 차이라는 게 와 이렇게 엄청난가 싶을 정도로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주성아 기자한테 야 어디로 가서 뭐뭐 확인해보고 이렇게 보고해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성아 기자가 답을 어떻게 하냐면 알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하.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출동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예. 살면서 출동 같은 거 하고 살아보신 적이 없잖아요. 끽해봐야 출발 정도는 해도 출동이라는 단어를 쓸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언어의 차이 일을 대하는 전투성의 차이도 굉장히 달라요. 효율성이라는 걸 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충돌이 심했던 거예요. 수습 기자 생활을 할 때. 그래서 제가 2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적었냐면요. 매우 다르다. 우리가 달라도 한참 다르다. 하지만 이걸 다름으로 보고 인정할 수만 있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기자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이건 다름이 아니라 틀림으로 본다면 이 이질적인 문화가 회사 내에 상당한 충돌을 가져올 것이다. 국장단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다름으로 볼 것이냐 틀림으로 볼 것이냐라는 철학적 관점을 먼저 정립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서를 적었던 기억이 나요.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하게 되고요. 교류가 시작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다르다는 걸 절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건 다름일 뿐입니다. 누가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정말로 폭넓은 이해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제발 저기서 돈 좀 빨리 벌어보겠다는 식민지적 경제 발상은 시작부터 뿌리를 뽑아야 되고요. 다름에 대한 인내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기독교인 분들께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절에 가서 땅 밟기 선교하고 그러시잖아요. 북한길 뚫리자마자 거기서 선교 활동한다고 땅 밟기 선교하고 제발 그러지들 좀 마십시오. 아우 그런 거 상상해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배타성으로 발전하면 우리가 가야 될 통일의 길은 진짜 2배 이상 멀어질 겁니다. 저 또한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실로 감동적인 마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4월 27일 이후에 분단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공존과 평화의 시대가 열릴 거라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름에 대한 포용성이 필요합니다. 새로 열릴 남북경제협력이 남북한 모두에게 진심으로 호혜와 평등의 발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요. 오늘 브리핑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주성아 기자한테 취재를 위해 뭐 훔쳐와라. 뭐 이렇게 지시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그렇게 나쁜 기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놀란 건 뭐냐면요. 탈북한 분들이 탈북의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괜히 오버해서 북한 사회를 폄하하고 그럴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또 무슨 냉면집 하는 양반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유족 앞에서 또 푹신푹신거리고 네. 그런 짓을 왜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또 이 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뭐 선택한 거라고는 하지만 근데 약간 주성아 기자는 뭐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상당히 똑똑하고 지적이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활동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냉정한 시각으로 북한에 대해서 훌륭한 정보를 보내주죠. 좀 좋은 기자입니다. 주성아 기자. 예. 그 아무래도 또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함께 트레이닝 하셨으니까. 저는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데 사실 주성아 기자가 대단한 건 동아일보 같은 그 꼴통 시각을 갖고 있는 신문사에서 주성아 기자를 얼마나 잘 활용해 먹고 싶겠습니까? 항복선언 받고 북한에 대해서 욕하고 이렇게 시키고 싶을 텐데 주성아 기자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목숨을 걸고 이 북한을 나온 사람이어서 그렇죠. 깡이 대단해요. 깡이 대단해가지고 어지간한 압력 갖고 굴복하고 그럴 성격이 아니에요. 굉장히 괜찮은 기자입니다. 예. 그래요. 뭐 그래서 주성아 기자 기사는 신뢰를 갖고 보게 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잘 정착하셨는데 제가 지난 토요일에 김용민의 정치쇼에서 조선에서 탈북한 1호 통일학 박사 주승현 박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탈북자 이야기가 언급됐을 때 하루 종일 감격에 젖어서 울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남북 화해협력 무드에서 뭐 북쪽 사람도 아니고 남쪽 사람도 아닌 그야말로 투명인간 취급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탈북자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언급했다는 점 물론 자신감의 표현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언급됐을 때 그 어떤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탈북하신 분들도 이제 이런 화해 무드와 함께 고향에 얼마든지 가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모처럼 평화 국면에서 이분들도 소외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
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8천만 결의의 염원으로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귀중한 합의를 이룬 겁니다. 전 세계가 크게 환영하며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역사적인 합의에 똥물을 튀기는 사람들이 있지요. 지난 주말 실시간 검색어 1위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편지를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나경원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막연히 한반도의 비핵화만 이야기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보적인 미국 일간지 뉴욕 타임즈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아이고, 나경원 의원님, 아무리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지만 그동안 많이 드셨잖아요.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싶으신 거예요? 욕심이 과하십니다. 네? 나경원 의원님을 향한 비난 여론은 모두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의 결과라고요. 100분 토론 때 나경원 의원님을 우습게 만든 댓글들도 모두 드루킹의 짓이라고요. 하하하하. 100분 토론은 4월 11일에 있었고 드루킹 체포는 그보다 앞선 3월 22일이었어요. 그런 분별력으로 어떻게 판사까지 했습니까? 아이고, 주어는 없습니다. 네? 일부 네티즌들은 나경원 의원님을 미국 여성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과 같은 급으로 본다고요? 나경원 의원님이 자유한국당의 자기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 거라고요? 힐러리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한 바 있어서 욕을 먹고 있지요. 평소에 생략된 주어를 읽어내지 못하는 정도의 독해력을 가진 건 알고 있었지만 공주병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가수 아름이가 부른 어처구니 띄워드릴게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돼 버렸네. 착한 마음들이 날아가 버리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이쿠 어처구니가 없네. 어디로 갔는지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헤이 브로, 요즘 비어가는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내가 물건 하나 추천할까? 툭툭 두드리기만 하면 머리가 채워지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입니다. 아침 기온 서울 12도, 대전 13도, 대구 12도, 광주 15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4도, 춘천 25도, 전주 24도, 부산 21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이 보통을, 경남과 제주 그리고 부산과 광주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정말 민족의 새날이 열린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예. 정말 언어가 무용하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아주 시적이네요. 예. 네.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지리산에 있었는데요. 예. 그 자리에 함께한 우리 동네 형들하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 무서운 동네 형들하고 같이. 네. 예. 그야말로 감동적이었고요. 하나같이 환호하고 그 긴 안도의 한숨을 또 내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식민지와 분단 그리고 전쟁 그리고 독재의 과정을 거쳐온 한국 사회, 네. 넓게는 한반도 사회, 더 넓게는 동북아시아와 동아시아 사회에 격변을 몰고 올 일대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런 역사적인 대사건을 마뜩찮게 바라보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들의 심리를 분석해 보건대는 자신들의 존립 근거가 무너지는 데 대한 두려움의 표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니, 자기들의 존립 근거가 민족이 화해하고 행복하고 번영하는 거, 이런 걸로 존립 근거를 삼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분단되고 서로 반목하고 그래야만 자기들의 살아갈 기반이 보장된다.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굳이 이렇게 생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오고 또 그게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들을 지켜준 바탕이기도 했죠. 적대적 공존이라는 게 말이죠. 예. 역사의식이나 철학이나 비전을 갖추지 못한 그 세력들의 공포가 저는 여실하게 와닿습니다. 예. 그런 가치의 전환을 꾀하려면은 정말 상상력이 작동해야 될 텐데 그런 상상력이 작동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뒷배를 믿고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해 왔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걸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적대 세력이 사라져버리면은 자신의 존립 근거가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쩌면 대단히 퇴행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퇴행성에서 벗어나서 자기 성찰을 모멘텀으로 해서 정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토양이 그쪽에는 전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거기에 저는 뭐 별 기댈 게 없다 생각하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세력들에게는 어떤 각을 세워서 맞대놓고 함께 뭐 논쟁하고 대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그냥 전략적 무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무시. 네. 그리고 이쪽 우리 이 시민들과 민주 세력들이 그리고 평화 세력들이 함께 앞으로 주어진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간다면은 저들은 저절로 소멸해 나갈 줄 압니다. 예. 그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 한국 현대사의 아주 결정적인 하나의 전환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을 준비하셨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늘 궁금하죠. 남북 화해와 평화가 정착되는 그 출발점에서 이번 주에는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다룬 한국문학 작품 몇 편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은 1973년에 발표된 윤은길 선생의 중편소설 장마를 골랐습니다. 한국전쟁의 비극과 화해의 과정을 압축적으로 그린 수작으로 꼽히죠. 교과서에도 여러 곳에 실려 있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1979년에는 유명한 유현목 감독의 작품으로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황정순과 이대근 그리고 강서구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더 훨씬 쉽게 그 의미들을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대근 씨가 나왔으면은 배드신도 있는지 이렇게 묻고 싶은 그 수준 낮은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 이 소설 원작은 배드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근데 이대근 선생이 굉장히 그 뭐랄까요, 역사 의식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변강수에도 나라 권력을 잃어버릴 그 시기에 어떤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걸 듣고, 야, 이 양반 그 생각이 있네라는 그런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어요. 네, 대단한 연기파 배우죠. 저도 좋아합니다. 변강세가는 판소리 6마당 중에서 지금은 대본은 남아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조선 후기 유랑민들의 비애를 다룬 뭐 중요한 작품을 꼽힙니다. 네, 거기에 어떤 성적인 묘사만 집중해서 보니까 또 다른 이면들은 잘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네. 다시 장마로 돌아와서. 네, 어찌됐든 그 황정순, 이대근, 강우석이 주연한 유현목 감독의 영화가 있습니다. 예. 이 소설에서는 그 10살 소년의 눈으로, 초등학교 3학년이죠. 예. 10살 소년의 눈으로 전쟁을 고통받는 가족들, 특히 정확히 말하자면 외할머니와 친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줄거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외가와 친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전쟁통에. 외삼촌은 국군 소위입니다. 국군 소위인데 전사를 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예. 다 이게 빨갱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친할머니의 아들은 그 어린 10살짜리 조카가 보기에 친삼촌은 빨치산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는데 죽었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그게 이 소설의 전체적인 큰 틀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삼촌은 국군 소위로 군대에 갔다가 전쟁통에 전사를 하고 그리고 친삼촌은
빨치산으로 가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친할머니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고조되겠습니까? 그 과정들을 우리 10살 소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핵심은 전쟁의 비극과 화해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이 화해 모습들을 모성의 힘으로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지, 그리고 이 갈등들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매듭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장마라고 했죠. 장마는 아마도 아주 지루하게 이어지는 전쟁의 고통들, 아주 끈적끈적한 힘겨움들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그 배경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을 펼치면은 첫 단락이 이렇습니다. 밭에서 완두를 걷어들이고 난 바로 그 이튿날부터 시작된 비가 며칠이고 계속해서 내렸다. 비는 분말처럼 몽근 알갱이가 되고 때로는 금방 복국이라도 뚫고 쏟아져 내릴 듯한 두려움의 결정체들이 되어 수시로 변덕을 부리면서 칠흑의 밤을 온통 물걸레처럼 질펀히 적시고 있었다. 이 첫 단락, 짤막한 첫 단락이 전체적인 아주 질펀하고 우울한 그런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군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한 외삼촌과 빨치산으로 나간 친삼촌 그 사이에 낀 나가 상당히 고민스럽겠죠. 그 과정을 그리면서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의 갈등과 화해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외삼촌과 친삼촌이 뭐 우리 조카가 보기에는 누가 좋고 누가 싫고 했겠습니까? 외할머니는 자꾸만 오이삼촌이 좋냐 친삼촌이 좋냐라고 묻지만 우리 조카로서는 대답하기가 참 힘들겠죠. 예. 이 소설에서는 두 사람을 외삼촌과 친삼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두 사람의 성격은 아주 대조적이었다. 성격뿐만 아니라 모든 면이 다 그랬다. 삼촌의 부역 행위가 술김에 최주산내 담을 넘는 거와 한 가지 경우로 어떤 외부적 자극이 타고난 맹목성을 부채질하여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들어간 시간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냥 흥청거려본 것이라면 외삼촌의 우익 활동이나 그 후에 장교 후보생 자원은 움직일 수 없는 주의 주장 밑에 치밀한 계산과 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결과였다. 자주 만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사이가 괜찮은 편이었다. 괜찮지 않고서는 그토록 서슬이 퍼런 인공치하에서 한 달 이상의 피신 생활이란 도저히 불가능했으리라. 붉은 완장을 차는 건 못 배우고 가난하게 큰 자기 같은 사람이나 할 짓이라고 말하면서 삼촌은 3살이나 아래인 외삼촌을 존경하고 대우했다. 배운 사람에 대한 선망의 감정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삼촌은 숨어 지내는 젊은 사돈에 대한 존경심을 이따금 굴속으로 들여보내는 친절과 배려 속에 표시했다. 네, 그러니까 친삼촌과 외삼촌이 한 사람은 국군이고 한 사람은 빨치산이지만은 서로 같은 부리에서 있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해방 공간에 우익 활동을 했던 외삼촌, 그리고 전쟁 중에 부역, 그러니까 빨치산 활동을 했던 친삼촌. 예. 이 사이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조카의 눈에 보기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분명히 배려가 있었고요. 서로에 대한 친절의 감정도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어떤 이데올로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자의 운명을 걷기 시작한 거죠. 근데 둘 다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만은 이렇게 외삼촌과 친삼촌의 그 다른 길을 지켜보면서 우리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의 갈등도 깊어진다고 했잖아요. 어느 날 빨치산으로 나갔던 친삼촌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할머니는 정말 몸져 누워버리고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외할머니가 나섭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이 집에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이 샤머니즘에서 보면은 이 구렁이는 망자의 분신 또는 현신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는 이 구렁이가 바로 친할머니의 아들, 그러니까 화자인 내가 보기에 친삼촌의 혼이 돌아온 것으로 보고 그 혼을 위로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 소설의 압권인데요.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소설 읽으시면서 분단과 전쟁, 자그마한 70년의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둘 사이에 쌓인 그 앙금들, 그 원한들, 적대감들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것들 어떤 방향을 풀어나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샤머니즘적이어서 무속적인 것이어서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은
그 원한과 보복의 악순환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걸 하나의 시발점으로 해서 더 깊이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렁이가 와서 이 감나무 위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자꾸 달랩니다. 제발 좀 이리로 내려와서 좋은 곳으로 편히 가시게 얘기합니다. 아, 구렁이한테? 네, 구렁이한테 빌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래도 안 가니까 어떤 여자가 머리카락을 태워서 연기 냄새를 맡게 하면 아마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가 몸 좋은 누운 친할머니 머리카락을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곱게 그 머리카락을 가져다가 태웁니다. 태우니까 구렁이가 그 냄새를 맡고서 사라집니다. 이건 잘 생각해 보면은 구렁이가 친삼촌의 그 혼이라면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러 온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으로 표상되는 어머니의 냄새를 맡고서는 이제 감나무에서 내려와서 스르륵 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게 화해 국면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친어머니는 임종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걸 용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간곡한 말씨로 거듭 타일러봐도 구렁이는 좀처럼 움직일 기척을 안 보였다. 이때 울바자 너머에서 어떤 아낙네가 뱀을 쫓는 묘방을 일러주었다.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면 된다고 소리쳤다. 외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나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안방으로 달려갔다. 할머니는 거의 시체나 다름이 없는 뻣뻣한 자세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숨은 겨우 쉬고 있다 해도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였다. 할머니의 주변을 둘러싸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사색이 다 되어 그저 의원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식구들 향해 나는 다급한 소리로 용건을 말했다. 누구에게랄 것 없이 아무한테나 던진 내 말이 무척 엉뚱한 소리로 들렸던 모양이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이런 때 도대체 어디에 소용될 것인지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기엔 꽤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고모가 인사불성이 된 할머니의 머리를 찬빗으로 빗기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빗질을 여러 차례 거듭해서 얻어진 한 줌의 흰 머리카락이 내 손에 쥐어졌다. 언제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지 외할머니는 도래소반 위에다 간단한 음식 몇 가지를 차리는 중이었다. 호박전과 고사리 나물이 보이고 대접에 그득 담긴 냉수도 있었다. 내가 건네주는 머리카락을 받아 땅에 내려놓은 다음 외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늙은 감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여 장만한 것일세. 먹지는 못할 망정 눈욕이라도 하고 가소. 다 자네 놓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냄새가 나더라도 너무 섭섭다 생각 말고 집안일이랑 아무 걱정 말고 먼 걸음 부대 편안히 가소.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불씨가 담긴 그릇을 헤집었다. 그 위에 할머니의 흰 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에 놀라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올렸다. 외할머니가 아무리 타일러도 그때까지 움쩍도 하지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버티던 그것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감나무 가지를 칭칭 감았던 몸뚱이가 스르르 풀리면서 구렁이는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떨어진 자리에서 잠시 머뭇거린 다음 구렁이는 꿈틀꿈틀 기어 외할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외할머니가 한쪽으로 비켜서면서 귀를 터주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로 뒤를 따라가며 외할머니는 연신 소리를 질렀다. 새막에서 참새떼를 쫓을 때처럼 쉬, 소이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손뼉까지 쳤다. 누런 비늘 가죽을 번들번들 뒤틀면서 그것은 소리 없이 땅바닥을 기었다. 안방에 있던 식구들도 마루로 몰려나와 마당 한복판을 가로질러 오는 기다란 그것을 모두 질린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꼬리를 잔뜩 사려 가랑이 사이에 감춘 월이란 놈이 그래도 꼴값을 하느라고 마루 밑에서 다 죽어가는 소리로 지저대고 있었다. 몸뚱이 움직임과는 여전히 따로 노는 꼬리 부분을 위쪽으로 삐딱하게 흔들면서 그것은 방향을 바꾸어 헛간과 부엌 사이의 공지를 천천히 지나갔다. 네, 이렇게 구렁이의 형태로 찾아온 사돈 자식, 그러니까 삼촌이죠. 나의 삼촌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소이 하면서 외할머니의
쉰목청을 뒤로 받으며 구렁이가 우물곁을 거쳐서 뒤란으로 천천히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외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테 맡기고 자네 혼자 몸뚱이나 지발 성에서 먼 길을 편안히 가소. 뒷일은 아무 염려 말고 그저 편안히 가소. 정말 고맙네 이 사람아. 네, 이렇게 외할머니가 빨치산이었던 친삼촌의 그 원혼을 구렁이로 현신한 원혼을 보내드리면서 두 할머니 사이에 화해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할머니는 오랫동안 오해했던 그리고 미웠던 그 외할머니에게 고맙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은 화해를 합니다. 이렇게 화해 과정이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한 구절만 더 보면 이렇습니다. 할머니가 임종하는 장면입니다. 네.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짤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나 보다.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네, 이렇게 끝납니다. 원한과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진행돼 왔던 이 한반도가 장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화해와 치유의 가능성을 찾아서 가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남북관계가 평화 체제로 나아가는 것을 회방하는 세력들이 금세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방해를 하겠죠. 어떤 식으로 딴지를 걸겠죠. 그리고 아마 이런저런 또 몸부림을 칠 겁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에 가까운 말들을 늘어놓을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자기 기만일 텐데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정말 더 냉철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천재이루에 찾아온 우리 한반도의 전환기를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장마. 제가 교수님 설명하시는 동안에 유튜브에 장마란 영화가 올라와 있어요. 이건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데 구렁이도 나오고요. 네. 우리 장마 영화 한번 꼭 보시고요. 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 평화 체제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나중에 같이 사는 건 나중 일이라 하더라도 따로따로 또 같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리고 화해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 시점에서 73년에 발표된 윤은길 선생의 장마 소개해드리면서 지금과 다른 우리 세상 한반도를 여러분과 함께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 메리 순서입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마무리되고 전 세계가 환영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주요 일정이 생중계돼 모든 시민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꼽은 남북정상회담 최고의 순간 무엇일까요? 오늘 새벽 1시까지 모두 3,973분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56%, 3명 가운데 2명은 두 정상이 30분 동안 벤치에서 단독 대화를 나눈 장면을 최고의 순간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40%, 10명 가운데 4명은 양 정상의 첫 악수, 그리고 군사 분계선을 넘나드는 행보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요. 환영만찬과 환송 행사라고 답한 시민은 3%, 기조 발언에서 보인 두 정상의 화기애애함을 꼽은 시민들은 1%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이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호태황님, 정상 간의 첫 악수.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다 갑자기 뭔가 울컥했습니다. 세이님, 저는 마지막 눈맞춤이요. 뭔가 두 사람이 통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비필 시간 김종인이라고 봐요. 미공 대장사랑 사용 후기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자매가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 하기로 했어요. 인류의 가장 큰 발명과 발견에 상을 주는 것이 노벨상이라면
미궁 대장사랑 만든 사람이야말로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고 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무튼 그 미궁 대장사랑 덕분에 한 여자의 인생이 달라지고 있다고 봐요. 그 사람 말고 정당한테 미궁 대장사랑 먹일 수 없을까? 머릿속에 똥만 찬단 말이야. 1522 8972 1522 8972 미궁 대장사랑. 안 찢습니다. 반쪽물 주문했는데 이걸 개별 택배 발송한다면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럴 겁니다. 일일이 포장하고 송장 잡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네피알에서는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개별 택배 발송 서비스가 있거든요. 수백 건의 택배 발송도 이젠 매일 한 번만 쓰시면 됩니다. 정성껏 포장해서 보내는 사람만이 아니라 받는 사람도 기쁜 택배 여러분께 강추합니다. 네피알 반쪽물, 사은품, 상품 전문 쇼핑몰 네피알. 네피알 모르면 실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4주 사용 후기를 사실상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상 박모씨 사연입니다. 약 3개월 전부터 사용 중입니다. 시작 당시보다 5kg 빠졌습니다. 단지 아침에만 우유에 타서 먹고 있는데 말입니다. 운동으로는 한계를 느끼던 체중 감량, 역시 그린 스무디 효과가 사실상 확실합니다. 우리 당 의원들도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4주 사실상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배고픈 야당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사실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사실상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리겠어요. 기존 흑채와는 급이 다른 퀄리티 헤이브로 헤어 쿠션 구매 부탁해요. 아미노산 코팅 완료를 쓰고 피부 진화적 코팅 파우더도 사용해서 탈모인 분들 흑채 사용할 때 두피 걱정 잊어주세요. 땀, 비, 바람에 걱정 없는 스타일. 한 번 사면 오래 쓸 수 있도록 평균 2개월 사용 가능한 40g 대용량 제품. 빠르고 편한 스타일링을 위해서 대형 퍼프를 장착한 특허받은 용기. 뭘 주저하세요? 검색창에 헤이브로 부탁해요. 술친구 후기 김모 씨가 쓴 게 있는데 읽어볼게요. 술친구 무료 체험받고 며칠 뒤 술자리가 있어서 술 마시기 30분 전에 한 포 먹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패 삼겹살을 안주 삼아서 소주 3병, 그렇게 삼겹살과 소주 마시고 밥은 먹지 않고 바로 2차로 직행, 바에서 스미노프 반병 정도 마시고 집으로 갔어요. 다음날 6시쯤 기상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평소에 있어야 할 숙취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재용아, 폭식투쟁 때 술 마신 사람들한테 이거 나눠줘야지. 술친금. 포털에서 술친금.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스기 능력평가는 하루 쉬어갔습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코믹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갓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오늘자 경향신문 사설 핵을 갖고 어렵게 살 이유가 없다는 김정은의 다짐. 네, 읽어보겠습니다. 보수 세력들은 비핵화 평화체제를 다짐한 이번 판문점 선언에 대해 의구심을 품은 채 폄훼 왜곡하기에 바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남북 위장 평화쇼,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조차 명기하지 못한 말의 성찬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지난 금요일 노무현 정부의 14 남북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약속했던 비핵화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라고 논평했지만 아예 사실과도 다르다. 14 공동선언에는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돼 있을 뿐 비핵화라는 단어가 없다. 6월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 한국당의 사실 왜곡과 막말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거대한 전환 흐름에서 소외될 것을 자처하는 딱한 모습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장정에 북한은 돌아갈 다리마저 불사르겠다는 각오로 나섰다. 이제 우리 정치권이 화답할 차례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정쟁으로 실종시키는 일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합의가 돼야 한다. 네. 자유한국당 갈수록 연민의 정을 키워갑니다. 이것도 전략이라면 전략일까요? 네,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